그리고 기회는 제가 볼 때 너무 자주 와요. 결국 작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위기의 어떤 빈도들은 이전보다 훨씬 시장의 변동성도 크고 예, 위기의 강도도 크고 네네. 제가 생각하는 부자는 결국은 확률론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책의 내용의 일부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나라 이 재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조선시대부터 돈을 큰 땅을 가지거나 부자들은 없었어요, 사실.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뭐 이런 권력 구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부를 뭐 계속 이어온 게 아니라요, 해방이 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적산불화라는 게 있었습니다. 적산, 적이 남기고 간 재산이라는 얘기예요. 네네. 불하, 나눠줬다라는 뜻이거든요. 네네. 당시에 1948년부터 이 적산불화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너무나 싼 값에 이 적산을 나눠줬습니다. 어떤 구조였냐면 10에서 한 15% 정도, 그러니까 한 우리나라 지금 돈으로 1억이다 그러면 네네. 1,500만 원, 1,000만 원만 내세요. 아.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8,500에서 9,000원? 7% 이자로 20년 동안 내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7%는 바뀌지가 않아요. 그쵸. 한마디로 고정금리로 차입을 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로부터 20년 동안 물가 상승률이 300배예요. 그러니까 네네. 20년 후에는 네네. 갚으나 마나 수준까지. 그러네요, 예. 진짜.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말 그 집주인으로 치면은 당신한테 집을 팔겠습니다. 계약금만 내시고요. 20년 동안 천천히 갚으세요. 그리고 20년 후에는 소유권은 계약과 동시에 넘겨드리고요. 20년 후에는 뭐 저는 이제 뭐 아무것도 받을 게 없습니다. 이렇게 이런 집주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투자의 기회가 얼마나 자주 생기겠습니까? 없죠. 자, 이런 투자의 기회는 우리나라 이 한반도에서 뭔가 이제 어떤 이제 자본주의적인 천년에 한 번 시장 경제가 네네. 생기게 된 게 뭐 처음이죠, 사실. 그렇죠. 천년에 한 번 뭐 이런 표현도 사실 몇백 년도 우스운 거죠. 네네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그럼 기다리고 있다가 천년에 한 번 내가 복권 맞냐 뭐 이런 이제 의문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네. 이미 보면 1939년 네네. 그때 이제 중일 전쟁과 뭐 41년에 이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면서부터 이미 끝난 게임이었어요. 일본은 지탱할 수 없는 제국이었어요. 네네. 네. 심지어 이 조선반도의 녹그릇, 그다음에 무쇠 이 냄비까지 다 끌어가서 국내에서 쓸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을 때라서 이게 뭐냐면 확률은 그냥 기다리는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맥락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전쟁의 추가 기울었고 이제 뭐 세상의 상황이 이제 제3의 국가들이 독립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 정도는 할 수 있는 귀를 열고 공부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큰 부자는 그렇게 해서 오는 거고요. 작은 부자는 또 어떻게 오냐? 네네. 작은 부자 똑같아요. 작은 부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는 이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네. 이 페이지는 뭐냐면 최근에 호텔 여행업계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팬데믹이라는 게. 맞아요. 팬데믹은 어떻게 보면 이제 100년에 한 번 온 거예요. 스페인 독감 때 오고.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온 거니까. 그냥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데, 그럼 뭐 이때 돈 버는 거는 이제 끝난 거 아니냐. 확률론적으로는 그렇죠. 그렇죠. 엄청난 큰 네, 그런 이벤트는 그렇겠죠. 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 큰 부자, 지금도 이제 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잠깐 있었던 건데, 이제 없는 거냐 하지만, 저는 이제 팬데믹을 거치면서 여행업에 대해서 한번 유심히 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호텔의 어떤 룸이 어느 정도 이제 차는지 그 지표를 한 40년 동안 보여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홍콩과 싱가포르에 네네네. 이 여행청 같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매 월별로 그걸 보여주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작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도 되게 많구나. 자, 이걸 보시면은 네네. 이게 이겁니다.
요 이제 쭉쭉 이제 밑으로 꺼져 있는 게 뭐냐면은 호텔이 그만큼 찼다 그런 아니요 20%도 안 차는 그런 개월수예요. 예, 20%도 안 차는 때가 언제 있었냐는 건데 네네. 보면 걸프전, 아시아 외환위기, 홍콩 반환, 9.11 네네. 테러, 사스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홍콩 시위, 코로나 팬데믹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네네네. 사스 사태는 지금보다 더 심했어요 사실. 아 그랬구나. 네. 잘 근데 기억이 이게 안 나네요. 뭐냐면은 네. 우리나라도 보시면 저런 게 있었습니다. 그 사드 때문에 네네. 그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제 확 끊긴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 직전에 너무나 잘 됐어요. 화장품도 잘 됐고 면세점도 잘 됐고 그래서 명동 주위에 작은 이제 건물들이나 모텔들을 개조해서 중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이제 막 이게 열풍이 불었어요. 근데 그때 보면 이런 거였어요. 자기 돈 10% 가지고 차익 90% 이렇게 막 이제 호텔들을 샀던 거죠. 그러니까 모텔들을 사서 개조를 했죠. 네네네. 그런데 완전히 망해서 정말 빈털터리 된 사람도 많은데 네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 상황이 지나고 나면 엄청 이제 가격들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때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힐튼이라든지 뭐 이런 데도 다 그때 이런 상황에서 예, 넓혀 나가면서 큰 부자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렇죠.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예. 네. 이게 이 준비라는 게 너무나 뭐 항상 준비하지. 그런데 그 맥락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회는 제가 볼 때 너무 자주 와요. 이 적산불화 같은 거는 진짜 네네. 뭐 몇백 년에 한 번 올까 말까지만 네네. 이런 소소한 기회들은 너무 자주 오기 때문에 기다리시면서 눈과 귀를 열어놓고 있으면 결국 작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네. 저 그래프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네.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 그래프가 이제 밑으로 갔을 때 네. 그때가 이제 뭔가 외부의 충격이라든지 뭐 매크로적 이슈라든지 뭐 전염병이라든지 네. 그런 걸로 인해서 네. 뭐 일단 경제라든지 주식시장이 한번 크게 네. 하락을 한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도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보면 은행 위기의 빈도, 은행 위기가 났다라는 거는 사실 경제 자체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도 외환위기 때 은행들이 지금의 이제 은행들이 몇 개 안 돼요. 4대 시중은행이라고 하잖아요. 옛날 30개씩 됐었어요. 네. 그때 이제 빌려준 돈 다 떼이고 네, 막 그랬었는데 보시면 은행 위기 빈도라는 게 1947년에 1979년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보세요. 1980년에서 2007년까지 불과 27년. 당시는 47년에서 79년이니까 뭐 30년 넘는 네네. 이때보다 10배는 늘었습니다. 개발도상국. 엄청 많이 늘었네요. 그렇죠.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이 더 많이 늘었네요. 그렇죠. 뭐 이거 근데 사실 선진국도 많이 늘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6배 정도 늘었던 거고 네네. 이것도 보면은 뭐 한 7배 정도 네, 늘은 거니까 이것도 적지 않은 건데 이 시점을 가르는 게 79년이라는 게 뭐냐면 흔히 말하는 신자유주의 시대라고 해서 예, 모든 글로벌 경제가 하나의 어떤 이제 체제로 편입이 되는 거죠. 자본의 이동도 빨라지고 그러면서 네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IMF 외환위기도 이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개발도상국인 투자를 해야 되겠네 그런 게 아니라 위기의 어떤 빈도들은 이전보다 훨씬 시장의 변동성도 크고 예, 위기의 강도도 크고 네네. 세고 그렇기 때문에 기회들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너무 조바심 내서 공이 울리자마자 인파이팅을 하면서 막 모든 자기의 네네. 체력과 기술을 써서 상대를 죽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탐색을 하시다가 어떤 상대가 실수를 하거나 네네. 예, 욕심을 부리거나 이럴 때는 분명히 생긴 거라는 얘기죠. 그게 바로 메이웨더가 50전 50승을 할 수 있었던 저는 바로 미천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1980년에서 2007년까지 개발도상국의 뭐 금융위기가 127번 있었다라고 하면 1년에 보통 한 3번에서 4번 정도는 그렇죠. 그런 약간 조그마한 충격이 네.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근데 개발도상국들이 이제 많으니까 이제 네네. 어디서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세계 경제 구조 자체가 사실 어떤 하나의 그 밸류체인으로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사실. 네. 그렇죠. 한마디로 미국이 캘리포니아에서 개발하면 우리나라 같은 데서 중간재 만들고 조립은 중국에서 하고 거기에 돈을 대는 거는 네네. 또 엮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 은행이든 개발도상국 뭐 중국의 은행이든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좀 저런 기회를 잘 활용해서 투자를 하면은
이게 사람들이 약간 그 착각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맨날 뭔가 이렇게 투자를 예. 위해서 뭐 사고 팔아야 되고 네. 잘 봐야지 네. 내가 뭐 돈을 잘 벌 거야. 근데 사실 실제로 그 정말 실력이 있는 사람 아니고서는 나한테 돈을 벌어주는 기회 같은 경우에 정말 큰 뭔가 변동이 일어났을 때 그렇죠. 그렇죠. 그때 기다리다가 사실 투자를 해서 부를 읽은 사람이 많지 뭔가 매일 해서 그럼요. 그런 경우는 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거 하다 보면은 결국은 남 좋은 일 시켜요. 수수료라 나고. 네네. 예. 자기 한마디로 이제 심적인 내상을 많이 입죠. 나는 왜 이걸 하고 있을까? 어느 날 돌아보면. 네네. 예. 투자라는 거는 매번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이게 확실히 신자유주의 시대가 되면서 이러한 네. 세계 경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중간중간에 그런 이벤트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이벤트를 잘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과거보다는 좀 지금 상황이 더 나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전에는 시장은 여전히 제가 볼 때는 공정하지 않아요. 시장은 형식적인 공정성은 가졌지만 네네. 돈이 많은 사람한테 유리한 건 분명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네. 그런데 이전에는 그런 접근 자체도 없었죠. 예를 들어서 뭐 좋은 투자안이 있으면 뭐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모펀드가 아니라 뭐 그 미국의 큰 규모의 사모펀드들이 뭐 그런 기회들을 다 독식하고 그랬지만 이제는 이 정보 유통의 어떤 그 방법과 그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방법도 많고 그래서 개인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이 매번 이길 수는 없겠지만 기회가 왔을 때 이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반적으로 이제 잃지 않고 네. 좀 안전하게 그렇게 기회를 잘 잡아서 투자하는 방법,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런 관점에서 이 콜옵션적 예. 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고 계신데 궁금합니다. 콜옵션적인 콜옵션은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투자에 좀 관심을 기울이시는 분들은 이제 파생상표가 이제 콜옵션 뭐 매수 매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콜옵션은 시간이 어떤 이제 상황이 됐을 때 가격이 올라가면 네. 더 크게 이제 이익을 보는데 다만 손실은 보지 않아요. 그 손실의 그렇죠. 크기는 시간의 어떤 시간 동안 내가 뭐 1년이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자를 받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자라는 게 결국은 그 시간에 대한 이제 어떤 비용이 되는 거죠. 그 정도. 근데 네네. 지금 보면 1년 동안 이자 해봐, 은행 이자 해봐 2%도 안 돼요. 우리가 잃어봤자 아주 심각하진 않다라는 거죠. 네네네. 이게 바로 이제 잃지 않는 사고의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단순한 이제 사례가 될 텐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제가 역사적인 사례들을 되게 많이 들어놨어요. 네네. 왜냐하면 뭐 아까 메이웨더 얘기는 책이 없습니다만 네. 큰 승리, 큰 어떤 보상 이런 것들은 다 콜옵션적인 사고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사례로 든 게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전쟁 어떤 이제 전투 두 가지네. 하나는 베트남이고 하나는 우리나라 이제 임진왜란 때 있었던 어떤 전투인데 베트남은 사실 미국만 이겼다고 생각하잖아요. 네네. 중국하고 싸워서도 이겼고요. 아. 예, 1978년인가 뭐 하여튼 그 미국을 몰아내고 나서 국경 분쟁이 있어서 중국도 가뿐하게 진짜 이겨버렸고 미국 이전에는 워낙 이제 여기가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이고 해변도 넓게 이제 해안도 발달돼 있기 때문에 욕심을 들이는 이제 강대국들이 많은데 프랑스 식민지를 하다가 프랑스도 몰아냈어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를 몰아낼 때 가장 기념비적인 어떤 전투가 있었는데 디엠비엠프 전투라고 뭐냐면 이 베트민군의 이 영민한 장군인 보우응우엔잡이라고 참 발음하기 어려운데요. 네. 네. 이분께서 네네.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지만 기다리라고 했어요. 바로 공격해도 되지만 왜냐하면 하나의 변수 프랑스군이 아무래도 이제 공중에서 폭격을 하면 우리가 불리하기 때문에 이 네이팜탄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격하기의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기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네. 손자병법에 나오죠. 지지 않을 곳에서 이길 때를 기다린다. 이분이 딱 그 전법을 쓴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기다리고 우기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었냐 그게 아니라 또 한 번 이길 수 있는 어떤 방법 참호를 프랑스군 기지 바로 코앞까지 파갑니다. 예. 공격명령 떨어지자마자 바로 이겼어요. 네. 그러니까 절대 지지 않는 어떤 기다리면서 그 구조를 만들어 놓는 거죠.
이게 콜옵션적인 어떤 사고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어떤 물리적인 독점, 이게 네네. 이제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물리적 독점인데 투자할 때도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독점적인 어떤 기술, 네. 독점적인 어떤 물리적인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파나마 운하나 수에즈 운하를 가지고 주식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절대 지지 않는 예, 네. 그런 이제 주식이겠죠. 네네. 근데 실제로 그런 주식들이 많이 있어요. 인프라에 투자를 한다던가. 네네. 예. 이러면 내가 진짜 앞서 말씀드렸던 40%를 매년 거둘 수는 없겠지만 10%씩 해서 연평균 뭐 한 7%씩 거둘 수 있는 투자는 정말 많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콜옵션적인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확실히 좀 기술적인 우위가 있는 그런 기술적인 우위, 네. 물리적인 독점, 네네. 아니면 정부가 어떤 보증을 해준다든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도저히 손실을 볼 수 없는 네네. 그런 투자 아닌 거죠. 그런 주식들을 너무 주식시장이 고평가됐을 때 그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그렇죠. 약간 외부의 충격이라든지 네네, 그런 것도 맞습니다. 발생해서 네. 대부분의 모든 주식이 하락할 때 네. 그럴 때가 이제 아까 통계를 보니까 뭐 1년에 한 몇 번 정도 발생을 할 수 있으니 네. 그럴 때 이제 기다렸다가 사는 네. 그런 방법이 어떻게 본다면 이 콜옵션적인 사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 둘을 이제 섞어 놓는다는 거죠. 확률론적인 사고와 콜옵션적인 사고를 섞어 놓으면은 메이웨더처럼 예, 재미없는 게임을 할지는 몰라도 지지 않고 꼭 이기는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게 투자를 하다 보면은 사실 가장 나한테 적 그게 이제 조급함인 것 같아요, 사실. 예, 적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네네. 네. 사실 잘 기다리고 시점을 잘 잡으면 분명히 이제 확률이 올라가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금 흐름적 사고 이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뭐 콜옵션과는 좀 다른 건가요? 쉽게 말하면은 앞으로 이제 현금 흐름적 사고는 뭐냐면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현금 흐름 한번 짜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편해요.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네네. 55세, 60세 이렇게 쭉 하고 네. 나의 평균적인 임금 인상률은 얼마인가? 내가 현재 연봉은 얼마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시면 이게 되게 뚜렷하잖아요. 뚜렷하죠. 뚜렷하죠. 네. 그러면 그거의 할인율은 낮게 잡아도 상당히 되죠. 낮게 잡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걸 이제 쭉 가져오면 현재 가치가 얼마가 되겠죠. 음. 근데 내가 그게 아니다. 극단적으로 이제 공무원의 대척점에 있다. 그러면은 이 현금 흐름을 쭉 늘어뜨려 놨을 때 이게 좀 불규칙할 거예요.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네네.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맞벌이 부부다. 그러면 나는 공무원이고 상대는 그러니까 그 배우자는 좀 이렇게 뭐 좀 현금 흐름이 불규칙한 뭐 이런 거다 그러면은 결정을 해야 되겠죠. 나는 계속 직장을 오랫동안 다녀야 될 거고 배우자는 조금 위험을 감수하는 하지만 재능이 이제 반짝반짝하는 그 배우자가 그런 재능이 있다라면은 네. 모험을 걸어서 어떤 좀 상쇄를 시켜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노동소득에 대한 이제 가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죠? 네. 근데 중요한 건 또 뭐냐면은 현금 흐름의 또 하나의 플러스는 투자 소득이에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이 저도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사람들이 다 이제 재테크에 이제 몰두를 하는 건데 투자 소득이 더 중요해요. 예. 물론 노동 소득이 없이 투자 소득이 있을 수 없죠. 그렇죠. 물려받은 재산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은 이상. 근데 예를 들어서 60세에 은퇴를 하는데 뭐 모두들 그런 이제 불안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채널도 보실 것 같은데 85세 뭐 평균적으로 그 정도 산다고 치면 이게 투자 소득을 1%만 올려도요 사실 노동 소득보다 확 올라가요. 예. 그러면 내가 투자 소득을 어떤 분은 이렇게 써놓은 걸 봤어요. 매년 나스닥 ETF 뭐 QQQ 뭐 이런 걸 가지고 네네. 이게 10몇 년 동안 12% 매년 올랐으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이거 하나 가지고 12%를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고를 하실 수는 없다라는 거죠. 적어도 80세까지 투자를 하실 때는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지고 갈 수 있는 투자 대안이나 확률론적 사고와 콜옵션적인 사고를 섞어서 그래도 합리적인 수준의 5에서 뭐 한 7% 이것도 어떻게 보면 더 높을 수 있겠지만 이런 가정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현금 흐름에 인생의 현금 흐름에 이번에 이제 마이너스인데요. 지출이겠죠. 네네. 이런 걸 해보면 우리가 뭐 즉흥적으로 어떤 이제 뭐 사치품을 산다든가 아니면 뭐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어떤 구매를 한다든가 꼭 필요하지 않은데 이런 것들도 쭉 나열해 보면 적지 않아요. 왜 워렌 버핏이 또 뭐라고 하냐면은 이발을 하고 난 다음에 아이고 10만 불짜리 이발을 했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0만 불짜리요? 네. 왜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굴리면 네. 10만 불이 될 텐데 현재 가치 기준 그분이 네네. 현재 가치 얘기를 한 거예요. 네네네네. 그런데 이거를 내가 너무 비싸게 이제 했다라는 거죠. 네네네. 근데 이게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우리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지만 뭐 커피를 마신다 이런 것도 뭐 제가 구두쇠처럼 살라는 건 아니지만 자기의 지출이나 소비 행태 중에서 정말 이게 어떤 이제 투자 소득으로 전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스로 기회를 날려버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소득, 투자소득, 네. 지출 플러스 마이너스죠. 네. 이걸 다 합치면 넷 순현금 흐름이 나오겠죠. 이거를 가지고 할인을 해오는데 나의 삶의 태도가 정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과 이런 걸 추구하면 이 현금 흐름이 클지라도 할인율을 높게 잡아서 현재 가치가 상당히 많이 낮아질 거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절제된 생활, 그 다음에 어떤 이제 현명하고 이런 이제 콜옵션적인 사고, 확률론적 사고로 안정적으로 투자 소득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또 낮은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돈을 많이 버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태도를 여기다가 투자시켜 볼 수 있는 거죠. 넌 어떻게 살 거니? 그랬을 때, 저는 돈을 많이 벌고요, 뭐, 많이 쓰고요,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스스로를 평가를 할 때, 이런 삶을 지향을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이제 삶의 태도를 결정 지을 수 있다는 게 현금 흐름적 사고라는 거죠. 이게 단순히 투자론에서 어떤, 금융상품이나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평가하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도 쓸 수 있는 방법론 중에 하나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게 뭔가 꼭 투자에 국한된다 그런 개념보다도 그렇죠. 나의 삶의 그런 태도라든지 전반적인 현금 흐름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 책을 쓸 때 재테크적으로 안 읽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교양서이고, 네네. 예, 그래서 조금 저의 어떤 이제 잘못된 실수, 저같이 뭐 이 추정을 잘한 애널리스트 이렇게 틀리는데 너무 욕심내지 말고 어떤 이제 서문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서문에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삶의 태도에 대한 책이에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일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내가 뭐 사업이라든지 뭐 프리랜서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소득이 불규칙할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한꺼번에 많은 돈이 훅 들어온다. 그럼 분명히 훅 쓸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할인율을 적용해본다라고 한다면 그 갑자기 들어온 돈에 대한 현재 가치, 이거는 사실 할인율을 많이 적용하다 보니까 좀 낮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약간 좀 보수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네요. 뭐 돈이 갑자기 훅 들어왔다. 이랬을 때는 두 가지죠. 운이거나 정말 럭키거나 아니면 이게 재생산될 수 있는 어떤 노력의 결과물이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운이라면 그 운이 또 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진짜 운인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썼다는 얘기는 그냥 기분 좋은 정도지. 근데 만약에 이 돈을 가지고 이 너의 노력의 결과로서 들어온 보상이라면 지속 가능하겠죠. 그럼 거기에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되겠죠. 예, 써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태도라는 거죠. 네. 확실히 뭐 너무 돈 버는 기법 그런 거에만 관심이 많은데 그런 전반적인 나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웃파이터가 되셔야 돼요. 그게 아웃파이터가 이기는 어떤 승률이 높을 뿐 아니라 이게 삶의 어떤 이제 불안정성 그리고 어떤 남의 어떤 시각이나 남의 판단에 휩쓸리지 않는 그게 결국 아웃파이터의 어떤 자세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게 매진 말에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썼어요. 재능과 기계라는 이제 편인데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재능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기계가 있어야 됩니다. 기계요? 머신이 아니라 기계는 이제 기질 같은 거를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쵸, 대범함, 호연지기 뭐 이런 걸 수도 있는데 재능은 누구나 다 있어요. 저는 뭐 종교 없지만 저한테도 누군가 이렇게 타고난 이제 재능을 하나는 준 것 같아요.
있으시죠? 네. 네. 누구든 다 있어요. 네네. 제가 보면 그게 없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정말 다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재능을 쓰기 위해서는 기계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재능하고 기계를 이제 2x2로 매트릭스로 그려보는 거예요. 재능이 있냐 없냐, 네네. 기계가 있냐 없냐. 네. 재능도 있고 기계가 있으면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돼요. 그죠? 네네. 근데 기계는 사실 기질이 아니라요, 경제적인 어떤 여유예요. 네. 그래야지 사실 뭐 대범함도 나오는 거지. 가족을 부양하거나 어떤 이런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대범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니까 재능은 다 있지만 네. 이 기계를 이 경제적인 어떤 부분을 해소를 못한 상황에서는 그게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좀 약간 이런 얘기를 하면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의 경제 구조가 점점 더 노예제 사회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면에서 말씀하세요? 뭐 어떤 면이냐면, 네. 옛날에 결국은 모든 경제적인 그 산출물들이 땅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그게 이제 귀속이 되는 거였잖아요. 한마디로 이제 지대라고 하죠, 그걸. 네. 근데 지금도 보시면 우리가 노동소득을 통해서 버는 게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지출되는 게 어디입니까? 바로 자기의 거주 비용, 집을 산다던가 아니면 뭐 월세를 낸다던가 뭐 이런 거에 들어가는데, 너무 거주 비용이 높아지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일해서 번 돈이 다시 부동산으로 빨려 들어가는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지주 소장농의 이제 구조라고 하죠. 그런 사회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 자유라는 거, 그리고 이제 기계, 결국은 이꼴 기계는 이걸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투자밖에 없습니다. 예. 열심히 일해서 돈 번다? 이거는 이제는 없어요. 일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뭐 게을리할 수도 없고, 예. 그다음에 과도하게 욕심을 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싸움만 하셔야 돼요, 투자에서는. 메이웨더처럼. 여기는 그냥 재미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고 이 경기 운영을 프로복서들이 이제 12라운드를 뛸 수 있는 이 체력을 만드는 것처럼, 그다음 경기 운영의 능력을 키우는 것처럼 하셔야지, 무조건 스트레이트하고 어퍼컷 이거 한 방으로 하겠다, 이런 생각을 정말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고 싶은 거 하고 사시려면은 정말 메이웨더처럼 아웃복싱 하시고 기다리시고 확률론적인 사고를 하시고 네. 스스로의 삶의 태도를 계속 점검해 가시고 욕심을 내고 있는 건 아닌지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알겠습니다. 네, 사실 대부분의 뭐 투자자들,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돈을 어떻게 버는지, 어떤 종목이 좋은지 거기에 사실 포커스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정말 중요한 거는 그만큼 잃지 않는 투자, 그리고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를 파악하는 투자. 사실 거기서부터 성공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또 이렇게 또 정기론 위원님 모셨으니까, 위원님께서 내신 책도 참조를 하셔서 정말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지, 그 나의 돈을 가져가는 악당은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의 정길원 연구위원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